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천보 이제 191%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2021년 2월 8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버블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열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열 흐름이 해소되는 국면에 이제 뭐 비중 조절을 다시 해본다든가 하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카 이슈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 중에 이제 뭐 중대형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튀었던 부분들이 있고, 자율주행 테마 흐름이 이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 흐름이 먼저 붙고, 이제 뭐 기아차랑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제 뭐 이슈를 붙어서 많이 붙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판타지아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매입가가 63,950원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186,900원에 이제 전부 파셨대요. 지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려고 이제 매도를 하셨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2차전지 섹터 쪽은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하든 이제 좀 일가 매도들을 좀 보면서 비중을 줄이든 해가지고 지금은 좀 줄여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지금 보면 뭐 퍼 기준으로 보면 대충 한 5, 60배 정도 될 거예요. 한 40배에서 60배 사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한 30%, 40% 정도 잡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야 이제 적정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 성장률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테슬라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배터리 가격을 낮춘다 그러잖아요. 자, 배터리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수요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공급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이제 보조금 같은 게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면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하던 부분들을 줄이겠죠. 그런 줄이는 흐름들이 올 때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뭐 살아남는 기업과 이제 뭐 무너지는 기업들이 이제 갈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폭들은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도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리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한국, 중국이 이제 뭐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만,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진출을 하고 있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수직 계열화를 직접 만들려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요. 직접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이게 공급 과잉 시점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은 아직 전기차 비중이 크지가 않죠.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이제 30%, 50% 총파이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과연 이게 3년, 5년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전기차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더,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느냐.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증설은 하지만 앞으로 마진폭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2년, 3년을 놓고 보면 비싸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이거는 비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도 보면 전해질 관련 업체인데, 이게 보면 시가격 첨가제인
뭐 아미노 테트라졸 뭐 요게 국내 점유율 1위고 세계 점유율 1위고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정말 고마울 만큼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이게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고 했었던 구간은 201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초까지 이제 추천을 2차전지 섹터는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싸다는 개념들이 입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입해보면 많이 싸다. 그렇게 해가지고 6만원 구간대, 6만원 뭐 금방 왔다 갔다, 6만원에서 6만 5천원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실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2년, 3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이제 땡겨서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상승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포지션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영역인 거고.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포지션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어려운 게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들어서게 됐을 때 지금 배터리에서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반고체 배터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됐을 때 이게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고 어떤 배터리가 주가 될지 지금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요런 부분들이. 다만 소재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밸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캐파는 계속 증설을 해나가야 되니까 증설을 계속 해나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설을 해나가야 되니까 장비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수요는 또 밸류 체크를 해봐도 지금 싸요. 싸다라는 개념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증설을 계속하고 결국은 생산량이 많이 늘어가면 소재가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잖아. 그래. 근데 이 소재 값이라는 거는 너무 급등을 해버리면 소재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재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런 소재가 있으면 전해지는 소재가 있으면 뭐 이런 소재가 있으면 이게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슨 뭐 니켈이니 뭐 리튬이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간다. 니켈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개발을 하려는 다른 원자재로 이제 이런 것들을 효율을 낼 수 있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코발트 가격이 이제 2차 전지가 처음 이제 뭐 흥행을 하고 할 때 코발트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코발트 비중을 낮추는 그런 배터리 개발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계속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소재 기업들의 마진폭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는 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냐 아닌 거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장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격 변동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증설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보다는 장비 기업들은 지금 신규 편입이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다만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너무 어렵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동박 관련된 기업들은 요거는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이제 미래 방향성을 지금 점치기가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슈를 좀 보면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붙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저는 이제 파동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니까 2차. 자,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서 머스크 형님이 뭐 자율주행 무슨 어떤 시스템을 뭐 한 달 후에 공개를 하겠다 그랬나 뭐 2달 후에 공개를 하겠다 그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 효과로 1차 움직이고 자 애플 효과로 2차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이 흐름은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들이 높은 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뜯어보면 숫자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악재성 이슈가 뭐가 나오게 되면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코멘트를 계속 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대충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면서 이제 코멘트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2차 파동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차 파동이 진행이 될지 어쩔지는 몰라요. 또 어디에서 이런 뭐 구글이라든가 어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급등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밸류 부담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1차 파동이 나올 때만 해도 밸류 부담이 크게 없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우리는 자율주행 테마주들을 이제 모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이슈로 자율주행 테마가 붙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협업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6개사랑 이제 이런저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대 기아가 뭐 유력하다. 이제 수직 계열화를 갖고 있는 이제 갖춰놓은 그룹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리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5위 수준에 있는 현대 기아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대형주들이 막 이제 테마주처럼 움직였죠. 대형주들이 테마주처럼 움직인 게 아니고 테마를 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지금 이제 밸류가 싸지가 않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위로 가는 건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럼 버블 포지션을 보고 배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2년 후의 실적을 지금 땡겨다가 지금 주가에다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간다라는 거는 더 미래의 실적을 땡겨온다라는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진 자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한 개인 투자자 자금을 보니까 한 3조에서 4조 정도? 이런, 뭐라 그래야 돼. 현대차 그룹들. 현대 그룹주들의 한 3, 4조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자금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특성이 뭘까? 거의 대부분 투기성 자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자금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저평가할 때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할 때 매집을 해나가는 겁니다. 매집을 해나가든 이제 뭐 매수해서 오래 보유를 하고 가든.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슈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건 투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들이 다 손절, 쉽게 말하면 다 털려갖고 나갈 때까지는 조정폭이 좀 길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밸류를 보면 현대차는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별로 밸류 매력이 없습니다. 기아차보다는 지금 현대차가 밸류 매력이 높은 구간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한 좀 높게 봐주면 한 20%에서 한 40%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2년, 3년을 관점으로 봤을 때예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한 3개 정도 있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면, 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뭐 2우비, 3우비, 요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좀 합리적인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포지션은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차 우선주 정도에서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 그룹주들은 현대 모비 쓰고 위하고 뭐 다 보니까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싸지가 않아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밸류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슈를 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애플카 이슈를 타고 과열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자동차 중대형주들이 단기 고점 시그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요 자리는 넘어가려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일단 뭐 협업하는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현대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밸류 매력이 크게 있다라든가 다른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기아차의 그런 밸류를 체크해보면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그 뭐였더라?
아무튼간 자동차 부품주 수익 스토리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코멘트를 한번 드렸었는데 기아차 그때 18만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어요. 제가 보고 있는 적정 가치는 한 10만 8천원 정도 됩니다. 고점 찍었던 구간이 10만 2천원 구간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거의 뭐 8만 얼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뭐 요거 있는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노이즈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제 2년 3년 후에 먹을 폭이 이거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적정 가치 수준, 이제 우리가 신규 편입이 가능한 수준이 어디냐를 봤을 때는 5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요거는 신규 편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5만원 밑으로 안 내려오고 주가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밸류 매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빠졌다 올라올지 뭐 요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 하에 그러면 빠져주면 사는 거고 안 빠져주면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아차 일봉 흐름들을 보면 이제 뭐 요런 게 이슈가 붙었다가 호재성 이슈가 붙었을 때가 여기에요. 이슈가 딱 붙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차에서 발표한 다음에 이제 악재성 이슈가 붙었을 때. 자, 이 단기적인 거를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접근한다는 자체가 투기적인 비중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개인 자금들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다 투기성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손절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이 밀리면 이제 본전 생각에 못 파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그런 악성 매물들이 이제 흘러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이제 포지션 대응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슈를 볼 때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역발상적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야 장기적인 수익률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과열을 만들어준 자동차 중대형주들은 단기 고점 시그널이 이제 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갈 요인들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슈가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밸류 매력이 있다 그러면 이 약재가 나오고 뭐하고 해서 좀 빠져주면 더 사야 되겠지만 뭐 그런 밸류 매력도 이제는 있는 구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던 2017년도 6월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거 추천을 한번 이제 그때는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뭐 무료로 이제 뭐 추천한다 그래갖고 대형주들 막 좀 추려가지고 언급을 하고 했었어요. 이거 사보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다 때려쳤는데, 요럴 때는 굉장히 저평가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테슬라 막 움직이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막 붙었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엄청 악재가 많아.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현대 쪽이 3위인가 4위인가 그래요. 전기차 판매량이 3위인가 4위인가 그런다고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글로벌 1위에요, 1위. 자, 미래차 1위, 3, 4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그룹이 뭐 미래 흐름에 뒤처졌다 그래갖고 철저히 소외받으면서 이때는 악재성 뉴스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뭐 엘리엇이 와가지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뒤집어 까고, 후드려 패고, 무슨 뭐 여기저기에서 뭐 엄청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했어요. 그럴 때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저렴할 때 싸서 이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악재가 막 이제 난무하고 할 때 가치 평가를 딱 해보니까 저렴하다, 많이 싸다. 그러면 요럴 때 이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승률은 100% 이상 보여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싸서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다 먹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쉬었지만 지나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이때가 3만 뭐 이제 4만원 밑에 구간이었으니까 150% 예를 들어 낮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1년, 2년, 3년을 평균해보면 어때요? 수익률이. 자 1년 평균 50%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이 나한테 만들어준 수익률은 1년 평균 50% 수익률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못 움직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 물론 가끔은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못 움직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 이런 게 쌓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내 계좌에는 찍혀있지 않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막 있을 때 여기 어디에서 사서 자 이렇게 호재 흡수가 났어요. 그럼 이럴 때 어때요? 비중을 덜어서 분할 매도를 하든지 뭐 아니면 전부 다 팔든지 해가지고 수익률을 챙겨가는 거죠. 항상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2017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2015년도에 샀어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2015년도에도 얘가 예를 들어서 5만원, 6만원에 싸다 생각하고 샀다. 10만원에 팔았다. 그럼 40%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연평균 수익률이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8% 이상 된다고요. 거기다 5년 동안 배당 있잖아. 배당까지 치면 수익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9%, 10% 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이 9%, 10%면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내가 사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에 손실이 나고 수익이 안 나있다라고 해갖고 좌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입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부들을 많이 한 거고 더 싼 기업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슈를 따라다니면 절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테마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 당시에 밸류 매력은 없었어요. 근데 밸류 부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어때요? 야, 이런 이슈가 나오면 튈 거거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투자 개념은 아니에요. 약간 투기성 개념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테마 비중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모를 때 접근을 해서 갖고 있다가 테마도 튀어서 붙으면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단기 폭락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수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밸류가 매력이 없는 구간이니까. 뭐 제가 말하는 단기 폭락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70% 정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제 하락폭이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구간에는 다 이제 보면 밸류 부담이 크게 없던 구간이었어요. 라닉스라는 기업은 조금 달랐어요. 요거는 별표가 이거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었는데 보면 모트렉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기업이 있었죠. NCN 뭐 더미동 무슨 뭐 다 100% 이상씩 회원분들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NCN,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팀쿠웨어 뭐 파인 디지털 뭐 요런 거 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다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 때려갖고 한 개만 보유하든가 하라 그랬어요. 그쵸? 1차 파동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2차 파동에서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자, 1차에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일 때, 못 움직인 종목들이 이런 애들이 2차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IA, 옵트론텍, 무슨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요런 기업들 다 나오잖아요. 뭐, 라닉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1차도 조금 움직이고 2차도 좀 움직이고 했지만. 자,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하락에 나오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 새로운 기회가 뭐가 있을까? 보면 어때요? 빅데이터 쪽은 뭐 서비스 솔루션, ADAS 요런 쪽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근데 생각보다 만약에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는 숫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뭐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IA 뭐 이런 기업들, 막 옵트론텍 이런 기업들은 숫자가 보여요. 그런 기업들 추적해서 내가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이 어디냐. 그런 구간에는 이제 편입해서 또 장기 포지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재성 요인들이 나중에 불거져서 주가가 많이 빠져주면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어때요? 자, 밸류 부담이 있고 뭔가 이게 뭐 그런 구간에서 어때요? 공격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든 일괄 매도든 포지션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아니면 밸류 부담이 없는 이제 테마. 앞으로도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계속 이 테마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 테마는. 그럼 폭락이 올 때마다 기회예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 숫자가 안 보여지는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여기에 엮여있는 기업들, 뭐 유니퀘스트라든가 뭐 여러가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지금 공부를 해놓고, 그럼 밸류 포지션을 잡아서 어디서부터가 편입자리냐, 이런 것들을 잡아놓는 거죠. 아까 기아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만원 밑으로 나오면 이건 담으면 되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 여력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볼 거냐를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만약에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이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이 오고 만약에 많이 빠져준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추천이 또 나갈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겠죠. 진짜 밸류 부담이 이제 생기지 않는 구간이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편입했던 뭐 이제 3,000원 밑으로 이제 빠져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봐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야, 2차전지 쪽은 이제 밸류가 굉장히 애매하다. 특히 소재 쪽은 애매해. 그러면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되냐면 어차피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제가 2017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막 반도체 움직이고 할 때 반도체는 지금은 보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업황이 호황이라서 지금 올라타면 지금이 꼭지일지 여기서 더 가서 꼭지일지는 모르지만 꼭지를 잡는 가능성도, 꼭지나 고점을 잡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왔지만 마이너스 70%씩 빠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90%씩 빠졌어요. 마이너스 90% 빠진 건 없는 것 같고 마이너스 7, 80%씩 빠졌다고요. 중소형주들은. 그때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악재 구간이 있을 때 어때요? 반도체 비중 막 늘려갔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인프라. 무슨 말이? 그리고 내가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2018년도, 19년도까지 막 리밸런싱도 보고 이제 뭐 모아갔던 게 뭐야? 5G. 야, 결국은 이거 인프라가 무조건 깔려가야 되는데 지금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으니까 5G 관련된 기업들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5G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왔죠. 지금은 뭐예요? 2차전지 쪽은 아무도 보지 않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이쪽을 매집해갈 때란 말이에요. 이쪽은 이제 숫자도 슬슬 보여주려는 흐름이 보여요. 자율주행 테마 처음 움직이랑 했던 시점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숫자 측면으로 놓고 보면 스마트 그리드 테마 쪽이 숫자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쪽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담 없이 지금 모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지금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운이 좋으면 한두 달 만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좀, 그러니까 뭐 한 6개월 만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좀 안 좋으면 1, 2년 후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간값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가치를 기준으로 해놓고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익을 줄 때까지. 투자는 항상 그런 개념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라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LNF, 무슨 뭐 포스코 케미칼, 뭐 다 이제 뭐 다 들은 거,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트리얼즈 뭐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안 봐요. 소문이 다 나있기 때문에 싸게 살 자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찾아나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당장 2년, 3년 후를 놓고 보면 이게 버블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5년, 10년 후를 놓고 보면 버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2, 3년 정도는 업사이드가 훨씬 크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지션이 올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밸류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다. 소재 쪽은. 다만 장비 쪽은 아직도 밸류 매력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장비 쪽 비중만 일부 설정을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로 섞어가는 게 인프라.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 쪽을 매집해 나갈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쪽 시장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기차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요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인프라는 이제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들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고도 놓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투자를 하면서 타이밍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타이밍이라는 거를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이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라 그러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타이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수 타이밍은 그러니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버블 포지션에 이제 분할 매도든 일괄 매도든 포지션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통 사람들은 이슈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슈로 접근을 하면 이건 무조건 오류에 빠집니다. 가치 판단을 기준하에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담아갈 쪽들은 소재 쪽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쪽에서는 인프라 쪽의 밸류 매력이 훨씬 있을 수 있다. 지금 숫자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진행이 되면 인프라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업사이드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미래 업사이드가 거의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있는데 충전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밸류 부담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밸류 부담이 없는 기업들, 또 이익 구조가, 또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또 이제 자산이라든가 부채가 많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좌 수익률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을 입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버블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렇지만 과열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열이라는 건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건 분명하다란 말이에요. 그럼 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플카 이슈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애플이라는 대기업이라든가 뭐 구글, 테슬라,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부 다 자율주행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시장이 무조건 열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대형 기업들이 모두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산업은 무조건 열리겠네. 자, 그 방향성은 잡았으면 그 안에서 자, 돈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수익률이 점점점 커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